네, 지금부터 오늘자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조언 얻어보도록 할게요.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나열되어 있고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위지만 가장 궁금하실 부분, 그 키워드가 바로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재환 대표님과 로봇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일까 쉬나 싶었다가 다시 한번 거침없이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이슈를 아는 상황에서 대표님, 우리는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이 로봇의 강세 이야기를 하게 될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내내 주시해야 될까요? 어떤 포인트 보세요? 일단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될 때까지는 반복적으로 로봇 테마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AI와 관련된 투자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테마성, 단기성 그 모멘텀으로 증시에 이제 반영이 좀 될 건데 길게 보면 이런 그 로봇 관련돼 있는 모멘텀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AI 자체가 로봇과 지금 현재 결합되는 부분에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실적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산업 섹터 자체가 커져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반복적인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접근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실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계열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AI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좀 불고 있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AI형 로봇과 반면에 이제 LG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로봇은 대부분 산업형 로봇이고 최근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도 일단 산업형, 특히 이제 협동 로봇으로 좀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기반으로 하는 산업형 로봇과 AI형 생활 밀착형 혹은 AI형 로봇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주목을 가는 이유는 기존의 산업형 로봇인 협업 로봇에서 AI형 로봇을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두 섹터를 이제 결합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은 실적이 이제 그만큼 따라올 수 있냐라는 부분을 산업형 로봇은 반드시 검증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LG전자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로봇은 대부분 산업형 로봇이기 때문에 실적 기반 베이스로 좀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모멘텀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그러한 모멘텀이 시장에 반영될 때마다 짧은 관점으로 테마성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까지 한 LG형 종목들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 주시는 건가요? 아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아마 그 여파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형 로봇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아마 상장 전후로 추석 전후 전까지는 아마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온지는 개별 기업에 따라서 너무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실제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형 로봇은 반드시 실적이라는 부분이 따라와야 된다는 점에 주목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큰 쪽보다는 당장 실적이 찍히는 쪽이 그래도 볼만한 종목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이 두 섹터가 결합되면서 삼성도 지금 AI형 기반에서 산업형 로봇에 접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게 이제 산업화되는 부분과 AI형이 결합되는 것은 사실 실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위원님과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반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대기업의 손을 잡을 것 같다라는 모멘텀에 주목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삼성이 이스라엘 스타트업 추가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일단 있어서 삼성을 계속 봐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오늘 대동이라는 종목도 많이 보셨겠지만 또 한 번 오름세가 나타나는데 포스코가 또 뒷배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힘을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과 협업한다라는 뉴스에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가서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인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좀 비이성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자명하게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다른 테마가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던 투톱이 또 잠깐 쉬어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된 퍼포먼스가 현재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의 기준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준점이었다라면 지금의 기준점은 대동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고점을 뚫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 고점을 뚫어준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죠.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동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그룹과의 새로운 어떤 뉴 아이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움직이고 시가총액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을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동이 꺾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언제든지 조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하나의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들어가서 뭐 수익을 내겠다? 그 룸은 굉장히 좀 작고 리스크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로봇주를 장기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 또한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사가 아직도 적자인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을 잡았던 게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과 포스코는 다를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부터 뭐 MOU를 대동은 MOU 맺은 거잖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지분을 인수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 투자도 조금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테마가 강력히 붙었기 때문에 대동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저희 로봇 섹터 볼 때 지금부터는 수급 논리가 우선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우르르 급등했을 때 2차 전지 붙기만 하면 급등했었던 그냥 가자라는 심리가 있었잖아요. 대동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은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일경에 이제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을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잖아요. 그 모멘텀이 오히려 저는 다른 로봇주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면 수급상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를 펀드 매니저들이 끼워 넣어야 되면 다른 로봇주들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제 우리가 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을 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요.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점은 대동과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띄워놓으시고 다른 로봇주들도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장중에 급등락을 보이게 되면 그런 식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4위 살펴볼 텐데요. 계속 연결고리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레벨 4 자율주행 대규모 상업화 중국 바이두 쪽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8월 말에는 현대차의 레벨 3 이야기도 나왔죠. 이슈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계속 연말까지 뉴스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하루 오르고 내리는 패턴이 뚜렷함에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는 게 물론 필요하고 이 자율주행 섹터는 우리가 AI와 유사하진 않지만 좀 비슷한 패턴을 좀 겪을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 이 자율주행의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좀 더 고쳐야될 수 있고 실적 기반 배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분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IT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더더욱 이제 이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수혜를 어느 종목이 받을 거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견이 좀 교차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고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테슬라 형태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대두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구동 방식에 있어서도 과연 AI형 딥러닝을 통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 모듈형에서
자료 수집형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법제화 그리고 이 법제화 이후에 그 구체화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제 표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와 그 수혜에서 배제되는 종목이 아마 극과 극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당장의 기술력을 가지고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모멘텀이나 테마로 단기적인 접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느 게 기술 표준화가 될 거냐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반복해서 테마로 등장한 지는 이미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초창기의 기대감이라면 지금은 보신 것처럼 레벨 3라 레벨 4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실적 기반 베이스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 종목들은 뭐 만도를 비롯해서 기존에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종목들이 상당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직은 좀 짧은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점적으로 볼 때는 좀 기다려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표님 궁금합니다. 이전에 5년 전부터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았을 때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첫 번째. 그리고 아직까지 표준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카메라 기술 관련해서도 좀 많이 나뉘잖아요. 나뉘지 않는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칩과 같은 쪽이 오히려 오래 간다면 그래도 볼만한 섹터라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행 경향으로 봐야 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그 자율주행 붐이 불었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로 카메라 모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섹터가 그때는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가장 많이 주가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때 이제 LG 이노텍도 상당한 주가 상승을 이뤘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은 자율주행이 나올 때 그렇게 주가 등락의 변동성이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카메라 모듈보다는 오히려 AI 통한 딥러닝 쪽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유행처럼 경향처럼 그 주도주가 바뀌고 수혜주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빠른 투자자라면 그때그때 그 유행에 맞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좀 맞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ARM 상장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ARM과 2021년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업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담아봤습니다. 위원님과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헤드라인에도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뉴스에 따라서 1차원적으로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논리로 여기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로봇 손이 안 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 다음 타자가 어딜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하나의 어떤 지금 시장에 있어서 큰 카테고리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게 2015년, 2016년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이제 고령화라는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서 올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시세를 크게 냈었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신시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전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얘기가 약간 우리가 비틀어 보면 언제적 얘기입니까? 애플의 자율주행 지금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세가 엄청나게 났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때가 첫 번째 기대감이라면 이제는 뭐 가시권에 왔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바이두가 2025년까지 레벨 4를 하고 현대차가 레벨 3를 상업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상업화하겠다라고 하면 매출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비틀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업들은 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하죠? 기업이 하나요? 소비자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사는 그런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상업화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차는 일반 차 값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굳이 레벨 3, 레벨 4 단계에서 내가 비싸게 차를 주고 살 수 있는 동인이 될까요? 별로 그렇게 크게 제 차보다 한 1,000만 원, 500만 원 더 주고 레벨 3를 장착한 것을 쓴다? 글쎄요, 그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논리적인 접근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앞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진화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죠. 일단 자율주행도 하나의 지금 강력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테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쓰이고 할 때까지는 많은 데이터와 시간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테마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죠. 확실하게 인식하기 쉬운 거, 간단하게, 복잡하게 뭐 초전조태는 어떻고 이런 설명이 아니라 초전조태 미래를 바꾼데 자율주행 곧 나온대 이런 어떤 직관적인 얘기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레벨 3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껏 자세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도 저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은 섹터인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로봇 이야기했고요. 자율주행 중심으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에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저희 반도체도 잠깐 설명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전면에 세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개발에 네이버 AI 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유독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이후 리스트에서 삼성이 좀 제외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애플, 구글이 포함됐기 때문에 후광 효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호재가 좀 많이 사라지면서 플랫폼 콘텐츠 많이 힘이 빠지긴 했는데요. 힘이 빠졌다라는 부분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님과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고점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네이버발 이슈 있는 종목군이라고 한 폴라리스 오피스, 뭐 개별적으로 오늘 GPT 발표한 솔트룩스 모두 윗꼬리가 다 달렸거든요. 인공지능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적인 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뉴스에 치고 빼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될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주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왔었죠. 가장 무서운 게 그동안에 우리가 미래에 좋을 거야라고 우리 그 자제분들이 공부 열심히 할게 나 좀 봐줘라고 했는데 성적표 나올 때가 가장 심장이 떨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이버가 삼성과 지금 이제 협업을 하겠다 단독 기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실적이 올라갈까요? 지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DS 부분에서만 합니다. 몇 명이 쓰고 어떤 것이 될까요? 12월부터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유료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12월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그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지금 반응 어제 이제 미국에서 한 분이 이제 분석 기사를 나온 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면 우리 국내용이니까 이제 쓰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걸 수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서버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과연 수익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의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좀 장악력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유럽의 키퍼에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플랫폼 규제를 안 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작은 땅덩어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비교 열의에 있다는 것을 조금 인정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반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결국 하드웨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미국의 오늘 새벽에 끝난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HBM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 후공정도 그렇게 쉽게 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비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에 좀 국한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도 그런데 좀 하루 변동성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SK하이닉스가 1% 넘게 대표님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많이 끌어올려서 오후장 많이 강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보합권입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 HBM 리딩하는 쪽에서 이렇게 변동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여기를 계속 봐오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좀 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지금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분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비롯한 하드웨어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당연히 맞고요. 우리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버엑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실망감이 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게 그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용해 주신 분들은 좀 실망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그 HBM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나 실적 기반 펀더멘털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미중 갈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펀더멘털에 흔들리는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상당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그 HBM 반도체 그 발주를 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금 흔들리게 되는데 이 엔비디아의 발주를 우리가 좀 이해해봐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가 발주를 낸다고 해서 하이닉스 발주 물량이 줄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 공급 물량만으로는 상당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엔비디아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들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업체만 있다면 지금 무조건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그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는 아니더라도 같이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된다라는 이분법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관점을 견지를 한다면 아마 주가는 하반기에 그 특히 9월달 이후에는 이 HBM 반도체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HBM3 양산 체제가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까지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계속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지표 나온 이후에 좀 변화가 뚜렷하나 싶었는데 좀 긴 시각으로 봐야겠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불안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조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어갈게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100만 원 선을 이탈했습니다. 5% 하락까지 나왔고요. LNF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흔들리고 특히 근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에코프로 쪽에 시선이 많이 가긴 합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뚝뚝뚝 자리 이탈하고 100 라운드 넘버 이탈 여기 좀 주시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난달 말에 MSCI 리밸런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 얼굴 옆에 거래량이 이제 솟은 날이 그날 이제 MSCI에 들어가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날 이제 십자 형태는 이제 전환형이죠. 그때 이제 종가 부분에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들어왔죠.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이 소위 한번 들어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5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락의 기울기가 상당히 조금 가파르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이러한 기울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선으로 보일 수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을 오늘 깨고 내려온 거고 또 그 자리가 하필이면 또 100만 원 자리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을 오늘 장중에 깼다가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종가까지 버텨주느냐. 근데 오늘 또 지나고 나면 내일도 또 시험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장주가 에코프로였었다라면 이게 지금 MSCI 효과가 떨어지고 나서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주식들은 미리 조정받았고 에코프로가 뒤늦게 조정을 받았다라면 에코프로가 다른 것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나마 에코프로는 MSCI 수급에 의해서 좀 버텼었던 거고 그 수급이 빠지니까 다른 고점에서 많이 밀렸던 2차전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조금 오해 이제 좀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조금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긴장감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 사수 가능할까요? 마감까지도 저희도 시세 잘 보면서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키워드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오늘도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 충분하지 않아서 딱 한 질문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재환 대표님,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의료 기기, AI 붙은 종목군들 그리고 ETF 수급 들어온 종목군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학회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시선을 바꿔야 되는 그 타이밍인지 궁금하거든요. 포인트 잡아주세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는 조금 이제 그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강조를 좀 드렸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시장 모멘텀 있는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될 시점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시장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실적 기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테마성 모멘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만이나 탈모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만성질환 관련된 당뇨 쪽에서 어느 정도 이 세 군에서 모멘텀이 좀 돌아가면서 테마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미국 쪽의 일라일리라든지 신약 출시되는 부분과 비슷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종목은 이런 그 모멘텀이 테마성 모멘텀이 아니라 실제 신약에 기반을 두고 그 실적 베이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아주 탄력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모멘텀은 외국인 모멘텀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단기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좀 지나가고 난 뒤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AI 쪽에서 일부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갈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테마가 짙고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라 지금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장중 변동성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전환을 했거든요. 주가가 24,000원, 5,000원 육박하다가 지금 2만 원대까지 바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이건 수급이 취약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장기적인 실적 기반으로 펀더멘털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아니라 단기적인 테마성 자금들이기 때문에 손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짧은 팁만 위원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학회에 언제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바는 있습니다. 임박한 암학회가 9일부터 세계 폐암학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시기상으로 계속 이슈가 이슈를, 호재가 호재를 낳는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관점에서 좀 짧게 들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제 특징이죠.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일단 학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죠.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고 다른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셔야죠. 우리가 학회가 그럼 진행되기 전까지는 주식이 좀 관심을 갖게 되겠죠. 학회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나타나나요? 아니죠. 관심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학회에 임박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본다라면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하나의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암학회 이후에 이 관련주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다? 그거랑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는 말자 조언 주셨습니다. 자, 키워드에 대한 점검 받아봤고요.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하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거든요. 종목 설명 바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GS 리테일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 뭔가 주도주를 대응하기는 조금 빠르고 테마주를 대응하기는 좀 늦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면 수익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 GS 리테일은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 자체가 경기 민감주가 좀 어려울 거라는 반등을 딛고 실제로 편의점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요. 최근에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몽골이나 아시아 쪽에 한국형 리테일이 굉장히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여기 한국인가 아닌가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그 해외 시장에 대한 확대성, 이 부분의 주가를 하나 좀 밀어 올리는 또 모멘텀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수익 관점이 28,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1,4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조정 구간에서 대안 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윙 투자 대안이라는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의 이재환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 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